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어,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의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 그리고 수술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뇌전증 치료 약제로 쓰이는 약은 약 30종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칸나비디올이라는 그 칸나비디올이라는 대마 CU에서 유래된 그런 성분이 뇌전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칸나비디올도 비용이 워낙 많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아주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뇌전증에서 일부 이제 허가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뇌전증 약제가 30종에 이르지만 1990년대까지는 한 대여섯 종 정도밖에는 개발이 되지 않았고 90년대 이후에 나머지 약들이 계속 개발이 돼 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약제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다섯 가지 정도의 약을 썼을 때, 약으로 치료할 때 하고 지금 30종 이상의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할 때 하고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뇌전증의 비율은 그냥 30% 정도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약물 내성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 아이들 또는 환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좀 더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개발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 새로 개발된 약제들은 과거의 약제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 우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약물 치료가 가장 간단하고 아이한테 가장 부담이 적은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우선 시작을 하지만 그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선택 방법에서 식이요법과 수술 그리고 신경 자극 조절 시술 같은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이제 그런 치료들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빈도를 알아본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뇌전증을 진단을 받으면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의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 약 47% 정도 됩니다. 47%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약으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두 번째 약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약을 사용해서 약 14% 정도의 환자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아주 조금 여기 보면 약 3% 정도 3% 정도인데 3% 정도는 약을 추가하든지 두 가지 약 또는 세 가지 약을 같이 쓰든지 그렇게 해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그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36% 정도의 환자들은 약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발작이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는 그런 뇌전증으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상태로 발작을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발표죠.
근데 이제, 그럼 언제까지 치료가 안 돼야지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고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필요한데, 6개월 동안 발작이 계속 조절이 안 되면 난치성이냐, 약물 난치성이냐, 아니면 한 2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되면 약물 난치성이냐, 이제 그런 그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좀 더 힘든 치료를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대개 한 2년 정도까지는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약물 치료로 조절이 2년 동안 안 될 때, 그때를 약물 난치성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평생 이 병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아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병을 계속 앓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영구적인 지적 장애가 초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장애를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거는 소아에서는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어서 영구적인 지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시간 동안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약물 난치성으로 정의하고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들을 조속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식이요법이나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치료가 가능한 대뇌 피지 리형성증,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잘못 만들어져서 영아 연축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약제를 1개에서 2 가지를 시행했을 때 55명 중에 12명에서 발작이 완전히 멈췄는데, 멈추지 않은 39명에서 어떤 경과를 봤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거의 한 10가지까지 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39명 중에 단 1명 정도만 발작에서 벗어났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약하고 두 번째 약에서 조절이 안 되면 그건 뭐 10가지 약을 쓰더라도 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제 그런 표를 보여주고 있고, 식이요법을 했을 때는 32명 중에 11명,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수술을 했을 때는 병소가 있기 때문에 그 병소를 잘 절제를 했을 때 3분의 2 정도에서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수술을 마구 그냥 계속 오랫동안 미루다 보면, 약물 치료만으로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병을 갖고 있는 유병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가 발달이 떨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인지 장애를 초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2가지 약제 정도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약물 난치성으로 바로 진단을 하고 가능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치료, 좀 더 어렵긴 하지만 어렵더라도 강력한 치료를 하는 것이 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현재 새로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항뇌전증 약제, 칸나비디올을 포함한 그런 약제들과
성인에서 허용이 됐지만 아직 소아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뇌전증 약제를 임상 시험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런 약제들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고, 시기치료는 케톤 시기로 대표가 되지만 변형 애킨스 시기나 저당화지수 시기 같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수술은 병소가 확실히 있을 경우에는 절제술을 시행을 하지만 병소가 확실히 있지 않고 전체 뇌에 아주 심각한 발작파가 영향을 줘서 생기는 그런 발작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뇌량 절제술을 통해서 발작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신경자극 조절 시술은 이제 미주신경자극술이 대표적인데, 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발작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일부에서 분명 효과가 있어서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약물 난치성의 경우에는 약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이런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가장 핵심은 칼로리 제한하고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탄수화물로 보충되지 않는 열량을 지방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생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부분을 지방으로 열량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입니다. 수술 치료 이외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중에는 발작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치료 방법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를 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초기 또는 장기적인 부작용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그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비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 뇌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비약물 치료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식이요법 자체가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다른 약제를 투여한 결과하고 약제를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는 비율, 여기 보시는 약제들이 다 아주 강력한 약제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들인데, 아무리 많아봤자 한 8% 정도밖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약을 써봤더니 전체 환자들의 8%, 12%, 어떤 약은 1%, 2%, 4%, 6% 정도에서만 발작이 멈췄다. 그런데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5% 정도의 환자에서 3개월 동안 발작이 멈추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항발작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물로 정말 치료가 거의 어려운 그런 그런 병인데, 그런 뇌전증인데, 위에서 보면 아주 강력한 그 약제라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발작이 멈추는 경우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에서 케톤 식이를 하게 되면 26% 정도에서 발작이 멈추게 돼서 기존 약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발작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국소내전증의 경우에도 이건 초기 결과긴 하지만 42% 정도에서까지 발작이 멈추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다른 비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항발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톤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인데 오랫동안 굶었을 때, 금식을 했을 때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에도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하는 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금식을 시키면 발작이 조절이 되더라. 그런 문헌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서는 이제 수도원에서 이거를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수도원에서 뇌전증 환자들을 수도원에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발작이 조절이 안 됐었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 발작이 조절이 되는 것을 보고 중세 수도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40일 동안의 금식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걸로 이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조절했었던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제한적인 경험으로만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의학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21년도에 이제 게일린이라는 사람과 윌더라는 의사가 각각 그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과 메이오 클리닉에서 같이 따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케톤식이 계속 굶길 수는 없으니까 굶기는 거하고 유사한 변화를 주는 그런 탄수화물 제한 고지방 식이를 사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금식 때 나타나는 항발작 효과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보고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치료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다가 약물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식이요법보다는 약물 치료가 대세인 상태로 이렇게 변해갔는데 199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쯤에 모든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찰리 아브람슨이라는 아이가 존스 홉킨스에서 식이요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발작이 완벽하게 없어진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찰리의 아버지가 찰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면서 이 식이요법을 의사들한테 많이 보급을 시켜서 뇌전증을 앓는 환자들이 이 치료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찰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MBC 데이트라인에서 공중파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각 병원에 이 치료에 대한 문의를 이제 폭주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식이요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연구 결과가 1994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이런 치료가 거의 사용이 되거나 연구가 발표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94년도에 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서 지금은 한 해에 거의 한 600편에서 700편 정도에 이르는 논문들이 출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금 약 3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30년 동안,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케톤 식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일단 과학적인 근거 기반 연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식이요법이 그냥 단순히 경험적인 치료였던 그 전의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확실한 자리를 잡았고, 식이요법이 왜 그러면 발작을 억제시키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전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었고, 식이요법을 각 기관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치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표준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식이요법을 어떤 환자에서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일까라는 이제 적응증, 그리고 어떤 환자에서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연구들도 많이 발전이 됐고, 치료를 과거에는 2, 3일 정도, 이게 금식에서부터 시작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를 금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식이 치료를 들어가던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을 굉장히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치료 프로토콜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환자들이 이 치료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응성과 안전성,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됨으로써 과거에 예기치 못한 그런 그 합병증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던 그런 환자들에서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톤식이 1등급 과학적 근거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케톤식이가 식이요법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식이요법을 했을 때 발작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검증을 한 논문인데, 이런 체계적인 검증 논문이 사실 대부분의 약제라든지 수술치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발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케톤식이는 1등급에 해당되는 아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항경련 작용은, 식이요법이 갖고 있는 항경련 작용은 어쨌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그 지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뇌세포에서 탄수화물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뇌세포에서는 에너지를 결국 ATP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ATP 생산량이 지방을 태워서 만드는 ATP 생산량이 탄수화물을 태워서 만드는 ATP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열량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세포의 에너지원이 많이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세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그 구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그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 활성산소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든지, 신경 전달 물질도 세포가 과흥분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발작이 조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절식, 금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
쥐에서 금식을 하고 하는 상태로 그 키우는 거하고 뭐 제한 없이 그냥 많이 먹고 키우는 쥐하고 이렇게 양쪽에 비교를 해보면 금식과 절식을 하는 쥐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절식이 그 생명 연장에 도움을 많이 준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식이 결국 생명 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 절식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절식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케톤식이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강력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뇌세포의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신체 기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절식에서 나타나는 효과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이제 당뇨병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당을 섭취하는 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방을 태우는 작용이 줄어든다거나, 이제 그런 당뇨병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과식이나 탄수화물 과다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그 식이요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뇌전증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뇌세포들의 그 회로의 비정상적인 증식이나 염증에 의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염증 반응도 같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변적인 효과가 결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를 뇌전증을 일으키지 않는 뇌로 점차로 바꿔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용 기전들은 케톤식이뿐만이 아니라 그 변형된 애킨스 식이요법,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저당화 지수 식이요법, 그리고 MCT 치료, 그리고 단순한 그 절식이나 금식 정도, 그런 모든 형태의 그런 식이요법들이 동일하게 항경련 작용, 발작을 억제하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열량을 제한하는 그 두 가지의 핵심이 결국 케톤식이가 갖고 있는 그런 발작의 억제 기전을 공유를 해서 발작을 억제하고 세포들의 활력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세포들의 기능을 개선하고 세포를 보존하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그 발달 그런 기전들이 식이요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표준화 지침을 저희가 그 존스 홉킨스의 에릭 커서프라는 교수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표준화 지침을 만들었고, 그게 2018년도에 다시 한번 그 1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표준화 지침이 바뀐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는 2살 이하의 영유아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게 그렇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직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영양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 그동안에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2세 이하의 아이들도 케톤 식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케톤 식이가 기존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실패를 했을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치료가 실패하기 이전에라도 다른 치료로 회복되지 않을 걸로 예견됐을 때 비교적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고, 어른이나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케톤 식이를 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그동안 경험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어른이나 사춘기 아이들에선 힘든 치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방법을 이 나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그런 정도의 차이를 경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의 경우에는 뭐 그전과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여기 보면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일 경우에 식이요법을 과연 먼저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식이요법을 할 것인지, 수술로 그냥 치료가 될 수 있는 환자를 굳이 식이요법을 해서 2년 동안 그렇게 힘든 치료를 하는 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건 2007년도에는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이런 환자들에서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결과를 이제 보고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술 치료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라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 제가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영아연축인데 여기 MRI 상으로 보면 오른쪽 앞쪽 뇌가 왼쪽 앞쪽 뇌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앞쪽 뇌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아연축인데, 이 환자가 22개월까지는 완전히 정상으로 자라다가 그때부터 연축이 발생하면서 한 1년 이상 치료가 안 되면서 22개월까지는 잘 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재롱도 부리고 그러던 아이가 1년 정도 지나면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로 발달이 떨어졌었던 그런 환자인데, 모든 약물 치료가 안 됐었고, 그러던 환자가 케톤 식이를 하고 나서 한 달 내로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약을 다 끊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식이요법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이 재발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아연축이 아주 심각한 뇌파소견을 보이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른쪽 앞쪽 뇌에서만 발작파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회복이 됐었던 환자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초기에 그런 환자들을 약 50명 정도 모아서 식이요법을 했었을 때 그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완치가 될 수 있는가는 그런 걸 이제 한 2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안 하고도 치료가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한 논문인데, 전체 환자 47명의 환자 중에서 식이요법을 3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중에 21명의 환자에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됐는데 45% 정도죠. 그 환자들을 식이요법을 2년 동안 계속 했을 때 21명 중에 16명이
2년 동안 계속 발작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년 뒤에 식이요법을 중단을 하니까 중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명 중에 10명은 발작 없이 오랫동안 적어도 한 7년 이상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고 이 사이에 이제 발작이 재발한 경우는 수술 치료를 적용을 했었는데 수술을 그때 37명에서 했었는데 37명 중에 22명, 약 46%에서 수술로 발작이 멈췄었던 그런 걸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수술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식이요법을 해서 약 45% 정도의 환자가 3개월 동안 발작이 멈추게 되고 그 멈춘 21명의 경우 3개월 동안 해서 발작이 멈춘 애들은 지속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니까 70% 이상에서 2년 동안 발작이 없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는 식이요법을 끊고 나서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적어도 반수 정도는 된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술을 해서 발작에서 벗어난 경우가 59% 정도, 식이요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이요법을 해서 발작에서 벗어난 경우가 47%.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뇌를 식이요법을 통해서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전체 환자들 중에서 3개월 동안 발작이 없는 환자들이라면 한 반 정도는 발작이 없는 상태로 뇌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술을 한 뇌 조직에서 이 유전자 변형을 찾아내서 그 네이처지에다 보고를 한 저희 기관의 논문인데, 그 수술을 했었던, 그러니까 대뇌 피질 이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보니까 mTOR이라는 단백질이 엄청나게 그 조직에서 이건 정상인데 정상하고 비교해 보면 mTOR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변형을 쥐에다가 만들어 봤더니 그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쥐의 뇌는 피질 이형성증으로 발전을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피질 이형성증이 된 뇌는 발작을 계속하는 그 쥐로 그렇게 그런 쥐로 태어난 거죠. 그런 발작을 계속하는 쥐가 됐는데 이런 환자에서 이 mTO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제를 줬더니 발작이 완전히 멈추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요법하고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mTOR이라는 단백질이 뇌 조직을 발작을 안 하는 뇌 조직을 발작을 하는 뇌 조직으로 바꿔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mTOR이라는 단백질이 증가를 하면 뇌에서 그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가 만들어지거나 피질이형성증 같은 병소가 만들어지거나 피질이형성증이 있어도 그 피질이형성증의 병소가 발작을 일으키는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거꾸로 mTO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이 mTOR이라는 단백질이 억제가 되면서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뀌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mTOR이라는 단백질을 식이요법 같은 카타볼릭 스테이트라고 하는 식이요법이나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제한을 하게 되면 이 mTOR이라는 단백질을 역시 mTOR 억제제하고 동일한 정도로 같이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TOR가 억제가 되는 상태가 되면 발작을 하는 뇌조직이 발작을 하지 않는 뇌조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케톤식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증례를 더 말씀드리면, 이완전 란더 클레프너 증후군이라는 발작에 의해서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인데, 이 아이도 5살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예쁘게 잘 크던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련이나 발작은 없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잘 못 듣는 그런 변화가 생겨서 뇌파를 찍어 보니까 뇌파상으로 지속적인 발작파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발작파가 여기 뇌파를 보면 MRI 상이나 PET 검사 상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PET 검사에서는 이 왼쪽 뇌의 기능이 오른쪽 뇌의 기능보다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왼쪽 뇌가 언어 중추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뇌파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 정상 뇌파고 위쪽이 그 당시의 뇌파인데, 이 발작파가 아주 뇌에서 아주 강력한 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역시 모든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정상적인 아이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말도 전혀 못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식이요법을 했는데, 식이요법하고 나서 역시 3개월 이내에 아래쪽에 보이는 뇌파로 완벽하게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케톤 시기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적적인 결과가 이런 환자들에서 케톤 시기를 하는 그 임상 의사들 중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한두 케이스 정도는 경험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사립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립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요법하고, 그리고 효소제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정상 상태로 유지가 가능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결국 이 환자는 만약 식이요법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심각한 장애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식이요법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학교 들어가서는 아주 우수한 아이로 변화했고, 나중에 20년 뒤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란더 클레프너 증후군이라는 뇌전증이 한 종류인데, 이런 란더 클레프너 증후군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를 했고, 그런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에 결함이 있는 환자들이 뇌전증으로 발생했을 때 케톤 시기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것도 역시 전 세계 처음으로 보고를 해서 사립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 기능 저하가 있었던 난치성 뇌전증 14명 중에서 7명이 식이요법을 하고 나서 완전히 발작이 멈췄다라는 것을 역시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했었던 그런 논문이고, 저희가 이거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케톤 시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다, 절대 부적응증이다라고 모든 교과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요새는 K-메디도 상당히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케톤 시기가
이런 사립체 미토콘드리아 호흡효소 결핍증에 의한 뇌전증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게 돼서 결국 이런 사립체 기능 저하인 경우에도 식이요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진 그런 저희들의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식 케톤식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식이요법을 할 때 2, 3일 정도를 반드시 굶겨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그 비금식 금식 기간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럼으로써 금식 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선을 시켰고 그래서 그 당시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 발표한 게 2004년도였는데 2009년도까지만 해도 그 컨센서스에서 보면 전체 기관 중에 11개 기관이 처음에 금식을 반드시 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존스 홉킨스를 포함해서 그랬었는데 2018년도에는 초기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검증이 된 그런 성과를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역시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 과거에는 2년 동안 치료를 해야지 병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아연 측에서 6개월만 치료를 해도 이 병에서 충분히 벗어나더라 그런 보고도 저희들이 만들었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레시피들을 같이 책자나 이런 것들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토니아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했고 케토칼이라는 그 미국에서 쓰고 있는 케토칼이라는 분유는 우리 남양에서 개발한 케토니아보다 단가면으로 보면 거의 한 20배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액상 우유를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개발을 했고 케톤식이는 과거에는 지방의 비율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었던 치료인데 지금은 지방의 비율을 줄이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많이 개선을 한 치료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변형된 애킨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비교적 쉬운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변형된 애킨스 방법은 우리가 케톤식이는 지방의 비율이 지방과 비지방의 비율이 4대1, 3대1 정도인데 이 변형된 애킨스 식이요법은 1.8대1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춘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런 치료 방법을 쓰더라도 발작의 치료 효과 면에서는 케톤식이 3대1, 4대1로 한 케톤식이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케톤 시기가 이 변형된 애킨스 시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역시 보고를 해서 2살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좀 더 강력한 케톤 시기를 2살 이후에는 변형된 애킨스 식이요법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저당화 지수 식이요법 이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는 먹으면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있고 설탕이라든지 뭐 아주 그 흰밥, 쌀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금방 흡수가 되는데 현미라든지 뭐 이런 그 탄수화물은 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뇌전증 환자에서도 그런 당뇨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식이요법을 사용을 해봤더니
역시 이 경우에도 약 20% 정도의 환자에서 발작이 아주 현저하게 억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뭐 전형적인 그 3대1, 4대1의 케톤식이만 했었는데 지금은 저당화 지수 시기를 거의 한 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케톤 시기도 주로는 변형된 애킨스 시기를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만 과거에 쓰던 고전적인 케톤 시기를 사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식이치료는 어쨌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식이치료를 할 때 가장 큰 부작용, 합병증은 식이 거부, 그리고 위장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토한다든지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설사를 하거나 변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화기 부작용이 가장 많습니다. 소화기 부작용이 거의 한 60% 정도 이를 정도로 많은데 실제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인데 식이요법 시작하고 나서 전혀 못 먹고 그래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식도가 헐어 있고 거기에 그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증이 있었던 환자였는데 전혀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고 나서 식도 헐은 걸 완전히 다 치료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이 치료가 한 건데 치료하고 나서 식이요법을 하니까 굉장히 잘 먹고 그 다음부터는 잘 적응을 해서 이 환자도 한 2년 정도 식이요법하고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경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식이요법이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 방법이라서 지방은 기도로 이렇게 흡인이 될 때 자극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스르르 흘러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폐로 들어가서 지방 흡인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할 때는 기름이 절대로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세밀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식이치료할 때 우리가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것들을 반드시 먹이는 이유가 이 환자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던 환자인데 여기 뼈를 보면 엑스레이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식이요법 전 상태고 왼쪽에 있는 게 식이요법 전 상태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식이요법 하고 한 1년 지나서의 사진인데 뼈가 굉장히 많이 물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하얀 게 거의 잘 안 보이는 정도로 뼈가 아주 굉장히 물러져 있습니다. 골감소증이 와서 결국은 이 환자가 그 팔이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그냥 쉽게 그 골감소증이 오면 그냥 움직이다가도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 다시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 보충하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됐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런 부작용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의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나온 논문인데 지방 중에 C10 탄소가 10개짜리 지방이 있거든요. 그 탄소가 10개짜리 지방,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 지방인데, 이 지방이, 발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암파 리셉터, 암파 수용체라는 그런 거에 작용을 해서 이 암파 수용체가 전기를 아주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수용체인데, 그 수용체가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양유업하고 이 C10, 그러니까 10개 탄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을 강화한 케토니아를 새로 개발을 해서 그 C10의 비율이 기존의 케토니아는 0.4%인데 35%까지 올린 케토니아를
개발을 해서 C10 강화 케토니아를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비교적 좋은 걸로, 기존의 케토니아보다도 더 좋다,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또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은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식이요법, 그 다음에 병소를 갖고 있을 때 수술, 식이요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술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해야 되고, 그 검사 결과에서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발작을 조절하는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이런 치료 방법도 상당히 아이들이 발작을 억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식이요법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상적인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그런 그 음식 문화에 비해서 오히려 생체에 좀 더 적합한 정상적인 식이치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병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신체적인 건강과 뇌기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치료 방법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 식이요법이 잘 유지가 되려면 우선 하고 발작이 완벽하게 억제가 돼야 됩니다. 발작이 억제가 안 되면 이 어려운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작을 확실하게 억제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짜 제대로 하는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태고, 가급적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식이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선 버리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할 때 이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재교육 또는 이제 서로 간에 도와주는 그런 그런 상호협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강력한 과학적 근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쉬운 방법으로 결국 치료가 안 되는 뇌전증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